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담양의 소세원 뒷문입니다. 뒷문. 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문을 내는데 문짝이 없고 그냥 담을 텄어요. 텄고 여기는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 돼서 교각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다리를 놓듯이 해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원은 다 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 정원 중에 중요한 그 하나인데요. 별서라고 하는 말을 쓰죠. 별서. 요즘 말로는 별장입니다. 별장. 그래서 이 집의 주인공이 양산보 선생이세요. 양산보. 그 호가 소쇠예요. 소쇠. 소쇠처사 이렇게 불렀어요. 소쇠처사. 소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시원하고 시원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후학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내는 그런 곳. 담양은 예로부터 지금도 우리나라 정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담양입니다. 정자가. 정자 많은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담양이 제일 그 정자 수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군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멀리하는 곳에 장성이라는 곳이 있죠. 장성. 장성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하서 김민우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하서. 보통 하서대감 뭐 이렇게도 부르고 광산김 씨의 중시조격이라고 볼까요? 이 하서 김민우 선생이 여기를 자주 놀러 왔어요. 자주 놀러 와서 여기 시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양산보 선생이 하서 선생과 아주 친분이 두터워 가지고 같이 놀고 시를 읽고 뭐 그런 아주 여생을 즐겁게 보낸 그런 곳입니다. 옆에 입구에는 대나무 숲이 있어 가지고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소세원입니다. 이 소세원을 짓는데 뭐 복잡하게 뭐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뭐 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집을 짓는 거고 거기다가 뭐 꾸미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담장 좀 이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폭포가 흘러내리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다가 약간의 가미를 해서 축대 쌓고 집을 짓는 정도.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 자연 속에 푹 파묻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세원입니다. 또 이 집은 안동의 병산서원인데요. 바깥에 자연이 그대로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집을 보시면은 집에다가 조경하는 게 별로 없어요. 화단을 가꾼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멀리 있는 앞산, 뒷산 다 내 집 정원이다. 차경의 개념입니다. 빌릴 차자, 경치를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차경의 개념으로 모든 주변이 다 내 집 정원인데 집안에다 오밀조밀하게 화단 꾸밀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정원이 사실 없어요. 아주 유명한 정원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게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오밀조밀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무를 전지를 하죠. 가꾸죠. 우리나라는 전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저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상상을 해서 적당히 나무를 간격을 잡아서 심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전지를 해가지고 가꾼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조경하고 우리나라 조경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조경학자가 한국의 유명한 정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창덕궁 후원이다.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비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원이라는 소리가 더 입에 익숙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고 우리는 그걸 후원 그렇게 부릅니다. 후원. 창덕궁 후원. 아니면은 어원. 임금어자 어원. 그래서 또는 금지연다는 금자로 금원 그렇게도 부르죠. 금원, 어원, 후원 그러지만 비원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창덕궁 후원을 구경하러 왔어요. 한 바퀴 쭉 설명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다 보고 나와서 그 일본 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비원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본 게 다 자연만 본 거예요. 정원을 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중국은 거의 평지죠. 대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안 만들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만든 게 뭐냐면 석가산을 많이 만들어요. 석가산. 땅 속에 있는 바위를 캐내요. 근데 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작은 돌을 캐내.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석이 많죠. 근데 중국은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이. 석회석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을 절대 끓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합니다. 중국이. 끓여 먹지 않으면은 석회석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물을 끓여 마십니다. 어떻든 맹물을 먹더라도 끓여서 마셔. 이왕 끓이는 바에는 차를 끓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냥 아무 데서나 물 막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화강석이 많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그 석회석을 땅에서 캐가지고 그걸 또 붙여요. 그 석회 몰타를 만들어서 그걸로 뭐냐면 시멘트 몰타를 하듯이 석회석을 석회 몰타로 붙이면은요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요. 그냥 큰 덩어리로 돼요. 그래서 산을 만들어요. 바위를. 그걸 미리 그림을 그려요.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문가가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석회석을 다 붙여가지고 성을 만들고 앞에 연못 만들고 그래서 상해, 예원 뭐 이런 게 항주, 소주 이런 데 가면 절정원 유명한 정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인 정원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런 그 큰 그 석회석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뒤에다가는 큰 벽을 만들죠. 벽을 안 만들면 허허벌판처럼 보여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의 작은 공간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서 석가산을 만들고 거기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 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앞에 있는 자연이 그대로 내 집 정원이에요. 저 앞에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이 병산서원은 서해 유성룡 선생을 모신 사당이 있죠. 그래서 하회마을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서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마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그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산서원, 이 만대루라고 하는 이 루마루 집에서 내다보는 그 풍경은 가히 그 절경이죠, 절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이 만대루가. 안에 이제 강당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제 초가지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초가지붕이 지금 남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나간읍성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가집이 많은 마을이 됐어요. 이외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읍성 자체가 남아 있는데도 나간읍성을 포함해서 고창읍성, 해미읍성, 뭐 동래읍성 그런 정도지 그 외에는 읍성도 거의 다 일정 때 헐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표선읍성이 하나 더 남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 초가지붕은 그 지붕 곡선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뒷산 닮은 그 일부러 그냥 뒷산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뒷산을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우리 초가지붕입니다. 아주 정감이 있는 그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집의 거의 90% 이상이 다 초가지붕이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지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레트 지붕, 기와 지붕 못하고 스레트 지붕, 이런 함석 지붕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초가지붕은 자연적인 그 재료를 이용해서 지붕을 잇고 지붕 속에 흙이 두툼하게 들어가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흙이 기와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와지붕은 더 고급이고요. 흙이 두툼하게 들어가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겨울에 또 추운 바깥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가 지붕은 초가 지붕 이전에는 다른 지붕도 있죠. 갈대를 이용한 그런 지붕도 있고요. 또는 나무 껍질을 이용한 굴피 집도 있고 나무 자체를 이용하는 너와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초가 지붕의 느낌. 근데 제주도는 같은 초가인데 지붕이 굉장히 낮아요. 제주도 지붕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유선형에 가깝습니다. 유선형. 바람이 세니까. 제주도에 많은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많은 태풍이 세다는 얘기죠. 태풍이 세는데 또 그와 부수적으로 또 많이 오는 게 비가 많이 와요. 지금도 뭐 한라산에 비가 많이 왔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면 비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비지만 바람을 위해서 지붕을 튼튼하게 이렇게 집줄로 이렇게 지붕을 얽어매는 거죠. 육지에서는 이런 걸 지붕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바람이 무서우면 이제 벽을 이렇게 다 막고 앞에 한 군데만 이렇게 터놔요. 한 군데만. 그게 이제 제주도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풍토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육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덧지붕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이걸 작대기를 치우고 이게 내려버려서 비바람을 태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풍채라고 그래요. 풍채를 달아서 나머지는 다 벽으로 막아버리고 문도 널빤지 문으로 하는 거예요. 널빤지. 창호지 달지도 잘 못하고요. 지붕에 줄을 여는데 이 새끼줄처럼 했지만 제법 굵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끼를 꼽기 위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나무 끝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꼽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사람이 가는 줄을 몇 개 꼽아가지고 몇 개를 뭉쳐서 한꺼번에 이제 돌려서 굵은 줄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제주도에 가면 앞에 그 정랑이라는 게 있죠. 나무 3개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들어가게 하는. 정랑에서 이제 박거리, 앙거리 그래요. 안채, 사랑채 이것을 앙거리, 박거리 그러는데 안채에 들어가는 데까지 골목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집집마다 그게 다 있어요. 이걸 올레라고 그래요. 올레. 그게 뭐 올레길 얘기 좀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게 정랑에서부터 안채까지 가는 그 짧은 길을 올레라고 그랬어요. 올레. 그래서 거기가 이 집줄 꼬는 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지붕을 얽어매서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풍채를 달아서 태풍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지붕이 처마가 낮아요. 높으면은 뭐 집이 날아가니까요. 낮게 처마를 낮게 하고 이렇게 벽을 막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주도는 온돌과 우리 한옥이 온돌과 플러스 마루 그랬잖아요. 온돌 플러스 마루인데 제주도 집은 온돌 들어간 게 17세기가 돼야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온돌이 없어요. 제주도에. 지금도 중산간 마을에 가면은 온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지에서 이제 관리 높은 사람이 뭐 제주 현감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은 온돌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지만 부뚜막은 안 만들어요. 부뚜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요리를 하는 뭐 밥을 짓는다든지 불을 떼게 되면은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아궁에다가 이제 난방용 그 불을 떼지만 평상시에 요리를 하는 거 밥을 짓고 하는 것은 부엌 한쪽에 있는 별도로 화덕을 만들어서 집 안으로는 방 안으로는 불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지금.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민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살림의 형태, 지붕의 형태,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우리 궁궐에 나타난 문화인데요. 창덕궁에 가면 연경당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후원이죠. 창덕궁 후원. 금원이라고, 어원. 이 집은 보시는 대로 단청을 하는, 궁궐 안에서 단청하는 집. 이게 창덕궁, 이 연경당은 인간 사대부의 집을 모방해서 지었어요. 보통 일반 사대부 집을. 왜 이 집을 지었냐면은 왕족들이 이 집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족이요. 왕이 된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집장가 나가 살게 돼요. 다 밖으로 나가 살죠. 궁궐 안에서 사는 게 없어요. 궁궐 안에서 사는 것은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의 결혼한 부인은, 왕과 결혼한 왕비는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궁궐에 살지만, 왕자들 어릴 때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다 이제 같이 살지만, 시집장가 가고 나면 다 나가 살아요. 나가 살 때 이런 집에서 산다. 그 실습을 하는 그런 걸로 연경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간 사대부 집처럼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집을 지을 때 상당히 좀 의미부여를 한 게, 이 입구에 물이 흐릅니다. 명당수가 흐르고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 입구에 석분, 돌 화분을 놓고 괴석을 심었어요. 괴석이라고도 하고 수석, 목숨 숫자서 수석이라고도 하죠. 괴석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정원 장식용으로 하나 심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내 모서리에 뭐 동물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이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뭐 같아요? 개구리 같이 보이죠? 이게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네 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두꺼비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꺼비를 한문말로 섬여 그래요. 두꺼비 섬, 두꺼비 여, 그래서 섬여 그러는데, 두꺼비는 달을 상징합니다. 달. 그러니까 이 두꺼비 네 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들어가고 한 마리는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이 기울고 차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괴석을 심었는데 이게 개수나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달나라가 되는 거죠. 달나라.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석분에다가 이 간단하게 두꺼비 몇 마리 조각해놓고 이게 달나라가 되는 거예요. 달나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은 은하수가 되고요. 더 나간 다리는 오작교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고구려 벽화 거분에 보면은 달이에요. 근데 이게 두꺼비가 그려져 있어요. 그 해와 달을 벽화에 그리거든요. 예. 근데 두꺼비. 그러면은 그게 달이에요. 근데 해는 삼조고죠. 삼조고. 삼조고는 되게 다 아시더라고요. 삼조고가 그려져 있으면 태양을, 해를 상징하고, 두꺼비가 그려져 있으면 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달이, 두꺼비가 나중에 토끼로 바뀌어요. 토끼로. 강아지 있는 토끼로 바뀌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와 달을 표현하는데 이 두꺼비를 표현해서 그게 달이 되는 거예요. 달이. 그러니까 그 오작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장락문이라는 대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문이. 이 장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되 즐겁게 살아야 된다. 뭐 아파가지고 뭐 골골거리면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되 즐겁게 사는 그 현판을, 이거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영경당하고 낙선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장랑문의 현파를 가졌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신선입니다. 예, 신선은 오래 살거든요. 즐겁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장랑문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은 신선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에 가보신 대로 두꺼비를 새긴 그 석분을 넣고 달나라를 펴는 걸 해놓은 그 간단한 상징성 하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안채 들어간 중문이 있어요. 수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대문입니다. 평대. 이게 소설대문이 아니고 그냥 평으로 그냥 지나가는 행랑세에다 그냥 문 맞는 안채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랑채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소설대문을 했어요. 그 소설대문 들어간 요건 나중에 설치한 거고요. 중문입니다. 중문. 이 사랑채로 들어가는 그 문의 현판이 장량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채는 남성을 상징하는 남자들의 공간이고요. 안채는 여자들의 공간이니까 남자들의 공간에 이 양기를 길러준다는 그런 의미의 현판을 달았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장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장양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사랑채가 나오는데 사랑채 앞마당에다 이렇게 이건 남근석입니다. 남근석. 그게 남자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그 상징적으로 양근석을 쭉 늘어놨어요. 사랑채 앞마당에. 그런 식으로 상징성이 이제 두꺼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안채 쪽인데요. 안채 쪽. 안채 쪽은 이게 이제 그 부엌 같은 그 공간이 있는 데가 여기는 이제 부엌은 없고요. 부엌은 요 뒤에 반비간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군불만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걸 이제 도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도리를 나무 안채 도리는 여기 석가래가 이렇게 받치는 요 도리거든요. 여기 이제 모서리에서 열십자로 짜여 있는데 네모나서 사각형이에요. 이걸 납도리 그러면 납도리. 근데 사랑채를 가보니까 동그래요. 이건 굴도리 그럽니다. 굴도리하고 납도리로 안채하고 사랑채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은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원지방 그러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지방의 사상이 있어요. 그 천원지방의 사상에 보면은 이게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동양 철학의 기본 원리예요.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철학의 기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 사상이 동양에서는 강하게 철학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집을 지을 때 뭐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왕이면은 사랑채는 둥그렇게 하고 안채는 네모나게 그 구분을 당하면 그런데 영경당을 수많은 사람이 다녀도 이건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자세히 봐야 된다. 사치를 한 게 아니고 소박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치를 하지 않고 소박하게 하는 건데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의미 부여를.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주의 양진당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이 집은 이게 밑에를 축대를 쌓듯이 해가지고 높게 낙동강물이 범람하면 여기까지 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를 높게 했는데 이 기둥을 한 기둥인데요. 여기는 사각형이고 여기는 둥그래요. 그러니까 천원지방이에요. 아래쪽은 사각형. 그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팔각형을 넣기도 합니다. 중간에 팔각형을. 그래서 천원지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기둥 도리에도 하지만 기둥에도 한다.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경복궁에 가면 자경전이라고 있죠.
이 자경전이라고 하는 집은 고종 때 지은 집인데요. 대원군이 조대비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에요. 이 조대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대왕 대비인데 고종이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조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조대비를 위해서 이쁜 집을 지었어요. 옆에 꽃담이 있는데 꽃담이 보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집인데, 이 합각이라고 하죠. 이 삼각형 부분을 합각이 팔짝지붕의 합각인데요. 이 합각을 보면은 이 팔각형이 이 처음에는 사각형이죠. 사각형 모서리에 이게 넝쿨이에요. 이게 넝쿨. 넝쿨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원지방, 땅에는 백성들이 얽히고 설켜 산다. 중간에 팔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 그리고 요 무늬는 이게 무시무종문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무시무종문이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장수에 오래 사는 거. 오래 산다. 가운데 동그랗게 해놓고 꽃이 하나 피었어요. 이걸 태평화라고 그럽니다. 태평화. 그런 식으로 넝쿨과 팔각형, 사각형과 팔각형, 태평화 이런 것들을 어울려서 하나의 무늬를 형성했어요. 무늬를. 그래서 이 무늬는 이게 팔각형은 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천지 가오 팔각형 인에 해당이 돼요. 인. 삼재가 들어있는, 천지인 삼재가 들어있는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좋다. 이 무늬가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습니다. 요 만자같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만자 무늬는 저기 사실은 태극무늬예요. 태극. 태극무늬. 이것이 태극무늬라는 것은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극무늬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일본, 인도, 제가 노르웨이까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있고요. 물론 이제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가 갖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만 태극인 줄 알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무늬예요. 그냥 무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부여하는 어떤 의미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어떤 좋은 무늬가 있어요. 뭐 정원을 잘 가꿨어요. 그 뭐 정원도 그냥 그 전지를 해가지고 무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늬입니까? 물어보니까 기하학적 무늬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같은 그런 의미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무늬를, 그리고 우리나라 무늬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요건 영경당 그 안에 선양제라고, 이게 독서당 같은 성격의 집인데 거기다가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건 벽입니다. 하백인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넝쿨 형태를 만들고 무시무종문 만들고 그리고 태평화하고, 이 태평화를 원형으로 하고 팔각형과 사각형, 천지인 삼재 이런 식의 무늬를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서양하고. 서양은 황금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황금비를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비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황금비를 중요시하고 그냥 아름답게 하는 그런 쪽에 의미 부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민가에 있는 건데요. 가운데 원은 뺐어요. 원은 뺐는데 이게 꼭 백앤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목숨 숫자를 무늬화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덩쿨하고 이건 박쥐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무늬를, 이 박쥐 무늬는 중국에서도 많이 써요. 박쥐 무늬는. 박쥐 복자가 복복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박쥐를 해놓고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복을 상징하는 무늬로 이 박쥐를 많이 씁니다.
경복궁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인데요. 이 측면에 이 넝쿨 무늬가 들어가요. 예, 넝쿨 무늬. 그리고 여기에 박쥐입니다. 이 박쥐가 좀 다른 데가 달리 S자 형태로 되는데 이게 복을 상징하고, 여기 이제 학이 들어가요. 불로초를 물고 있는 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불가사리. 이 넝쿨 무늬는 아까도 천원지방을 얘기할 때도 땅에 네모난데 그 넝쿨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넝쿨 무늬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을. 일반 백성. 그래서 백성을 품고 있는. 그리고 십장생. 십장생은 10가지 오래 가는 거에서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소나무 보면은 뭐 거북이, 학, 불로초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바위, 물 이런 것들이 다 십장생에 들어갑니다. 십장생은 이게 굴뚝이에요. 굴뚝 사실은. 굴뚝. 그래서 이 굴뚝은 저 안쪽에 있는 이 자경전 온돌에서 뗀 연기가 땅속을 통해서 이루어서 이 위로 나갑니다. 위에 연가가 있어가지고 위로 나가는데 이 불가사리라고 하는 동물은 좀 특이한 그 전설 같은 얘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가 망할 때쯤, 고려 말에 누군가가 새로 조그마한 동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불가사리를 만들었는데 조그만해요. 근데 얘가 뭘 먹냐면 쇠만 먹어요. 쇠만. 쇠를 먹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황소만큼 커졌는데 이 커진 이 불가사리가 막 개성 그 시내를 막 휘젓고 다니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화공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로 화공으로 해서 그걸 이제 녹여서 없애가지고 막았다. 그게 이제 조선조가 생기면서 불교의 폐해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커져가지고 고려 말쯤 와가지고 불교가 너무 이제 뭐 횡포를 많이 한 거네. 무슨 유명한 스님들 얘기도 이제 곁들여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불교 횡포, 그래서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가사리예요. 그래서 유교로 바꿨다. 조선조는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불가사리라고 하는. 꼭 보면은 뭐 코끼리처럼 생겼는데요. 그런 상징성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건물이 바로 이 청의정이라는 그런 집입니다. 이 청의정이라는 집은 지붕이 원형이에요. 밑에는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의 지붕에 사각형 지붕에 중간에 팔각형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원지방에 천지인 삼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집입니다. 궁궐 안에 유일한 초가지붕이에요. 그리고 앞에 논이 있어요. 그래서 왕족들이 여기 와서 뭐 심고 이게 농사 채용도 하는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집을 지어놓고 정자라고 지어놓고 이게 창덕궁 맨 후원에 어정이 있는 옆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런 거. 옆에 태극정이 있고 소여정이 있고 어정이 있고 뭐 그런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원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에다 팔각형을 중간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초가로 해서 뭐 이게 모서리 부분은 좀 처마가 좀 짧게 나오고 이런 데는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을 집 속에 함축시키고 이쪽에는 해가 떠오르는 형상을 표현해 놓고. 그런데요, 이 청의정이랄 때 청이라는 말은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석가래 숫자를 세봤어요. 우연한 석가래 숫자는 딱 64개예요. 한 칸에 8개씩 해서 팔각형이니까 8, 8은 64, 64개하고 맞아떨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엄청나게 철학적인 그런 집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정자가 꽤 많이 있는데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뭐 그런 3가지 종류입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정자가 삼각형 정자도 있더라고요. 오각형도 있고요. 구각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그 의미를 갖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정자를 지어놓고 좋아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창덕궁 여기도 같은 후원 주합루 일곽입니다. 이 주합이라고 하는 이 루는 아래는 서고고요, 위는 열람실입니다. 일종의 규장각 역할을 하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선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고, 이쪽은 나중에 어친 잠실이 되어 있고, 어숭이라는 문이 있고, 앞에 섬이 하나 있고,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영화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당이라는 건물 앞마당이 요 뒤에가 부영지예요. 바로 뒤에가 부영지고, 이 앞마당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던 시험장입니다. 여기 앞마당이 지금은 담장이 창경궁하고 경계에 담장이 있어가지고 좁게 보이지만, 원래는 그 담장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정 때 창경원을 만들면서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면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장을 쳐서 그렇지 원래는 없어요. 툭 터져 있는데 그 넓은 마당에 과거 시험을 보는 데입니다. 임금이 직접 나와서 여기 앉아서 시험장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급제를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벼슬아치가 되는 거죠. 그 벼슬아치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통과하는 문이 바로 아까 보신 어수문이에요. 이 어수문을 통과해서 주합루로 올라간다. 상징적으로 백면서생이 벼슬아치가 돼서 올라가는 과정을 이 부용지 일곽에다가 주합루 일곽에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어수문은 조그마한 문인데요, 꼭 공예품 같은 문이에요. 이게 조금씩 좀 규격이 작아요. 작은 집을 지었는데, 이 등용문이라고 얘기하시죠. 등용문. 쓸 용자로 쓰지만 용용자로 씁니다. 이게 벼슬아치가 되는 건 등용문이 되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황하에 가면은 등용문이 있다 그래요. 등용문. 그 큰 고기가, 잉어 같은 큰 고기가 그 등용문이 있는 그 폭포래요. 그 와가지고 그 폭포를 뛰어 올라가면은 용이 된대요. 그게 등용문입니다. 황하상류 어디에 있는 그 전설 같은 얘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수문의 이 부분에다 용을 잔뜩 조각을 해놨어요. 용을. 백면서생이 벼슬아치 된 건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어수문입니다. 어수문을 통과해가지고 주합루로 올라가는. 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할 때 주자거든요. 우주할 때. 주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주합이래요. 불교에서 성불과 같은 뜻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성불을 한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주합을 한다. 우주의 섭리의 의치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 주합이에요. 그래서 주합루로 올라가는 문이 어수문이다. 그래서 주합루로 올라가는 그 어수문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소맷돌이죠. 이게 소맷돌인데 계단 옆면에 이렇게 구름 무늬를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무늬를 조각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지개선입니다. 무지개선. 무지개 구름다리, 이게 이제 층층다리가 다리잖아요. 청운교, 백운교도 다리잖아요. 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주합이니까 우주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다. 그런 상징성이 이 구름무늬 하나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종묘정전을 올라가는데 구름무늬해서 종묘정전을 구름 위에 집으로 만든 거나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름무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옆면에 있어가지고 이리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보더라고요. 용주사 대웅전 올라간 데도 이게 있어요. 구름무늬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구름무늬를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이유는 옆에 있으니까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담장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화강석으로 심을 박았어요. 이건 뭘 상징하면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이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늘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암루 주변 담장에는 이 담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창덕궁 그 인정전 뒤에 담장도 이렇게 생겼어요. 왕들이 묻혀 있는 왕릉의 담장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 왕릉의 주인공 이건 단종입니다만은 이 단종이라는 임금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 담장, 이 곡담이라고 그러죠. 이 능의 담장을 곡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민묘, 일반 묘에서는 뒤에다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죠. 그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모래사 쳐서 사성 그러는데 빗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릉에서는 이게 담을 쌓아요. 이걸 곡담이라고 하는데 이 담에다가 이렇게 화강석으로 심을 박아서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상징성 문화입니다. 이게 낙산사 원통전 담장인데요. 이 낙산사는 관음도량입니다. 낙산사 원통보전은 원통전에는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이죠. 이 관음전 그렇게도 불러요. 웬만한 데는 다 관음전 그래요. 근데 원통전 하는 것도 관음전과 똑같은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그 낙산사 가면 나중에 만들었지만 회수관음을 모셔놓고 있고 그 밑에 의상대가 있고 홍련암이라고 있죠. 홍련암이 이제 뭐 의상대사가 뭐 그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얽혀 있는 그 암자가 홍련암입니다. 그래서 이 낙산사는 굉장히 그 관음도량 그렇게 부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 관음도량 관세음보살을 해서 기도를 드리는 유명한 데가 강화도 성모대에 있는 보문사하고 그 다음에 남해 금산의 보리암하고 세 군데를 3대 관음 기도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낙산사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인도에서 태어난 곳이 그 산 이름이 보타 낙하산 그러잖아요. 보타산 줄여서 하기도 하고 그 보타 낙하산이 있는 그 산 이름을 따서 여기도 뭐 낙하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낙산사. 예. 근데 이 담장은 역시 이게 화강석 심을 와편 쌓기로 했어요. 와편 기와를 이용해서 담장을 쌓고 해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상징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걸 불로 구워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흙을 갖다가 옆에 담장을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이 담장을 불로 구워서 만들어요. 이 담장 자체가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 그 유명한 담장이 낙산사 담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상징성을 부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